새벽 2시가 넘어가고 침대에 누운 몸은 무겁지만 뇌는 과열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들은 동료의 한마디가 반복 재생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변명을 준비하고 반박을 연습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쓰면서 3시간이 흘러갑니다. 아침이 오면 그 사람은 이 일을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밤 하나를 날렸습니다. 누군가 던진 쓰레기를 주워서 정성껏 분류하고 소독하고 진열장에 올려놓은 꼴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것을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이라 불렀다. 현대 경제학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라 부른다. 둘 다 같은 말이다. 당신의 인생이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시간을 12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동료가 반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그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요즘 성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5개 단어, 3초의 시간. 그런데 그 순간 목구멍이 건조해지고 등에 식은땀이 맺히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당신에게 가해진 것은 공기의 진동뿐이다. 누군가의 성대가 만들어낸 소리의 파동. 그것이 고막을 때리고 뇌가 언어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을 뿐인데 당신의 몸은 마치 실제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습니다. 모니터에는 업무 문서가 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반박 시나리오 50개를 작성하는 중.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 것일까 하고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도 같은 말을 했을까 하고 아니면 나만 콕 집어서 한 말일까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턱 근육이 긴장하고 어깨가 경직되면서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의 업무로 가는가? 당신의 성장으로 가는가? 아니다.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판단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새어나가고 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동료의 SNS를 확인합니다. 최근 게시물은 없다.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서 표정에서 뭔가 단서를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가가 떨리고 호흡이 얕아지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추론의 늪이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 데에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혹시 누군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의심. 상사가 내 평가를 낮췄을까 하는 불안. 팀 내에서 소문이 도는 걸까 하는 두려움. 질문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답은 하나도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뿐이고 그 상상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귀결됩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재우고 겨우 자신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육아맘 온라인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이의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나눈 글이었는데 한 회원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내용. 그 댓글 하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신은 그 게시물로 돌아가 댓글을 다시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들도 읽기 시작합니다. 총 300개의 댓글. 대부분은 당신을 응원하는 내용이지만 당신의 눈에는 그 하나의 비판적인 댓글만 보입니다. 목 뒤가 뻐근하고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걸까? 다른 회원들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는 정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교육 방식이 틀렸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잘못된 건가?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질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당신은 그 속에서 숨이 막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익명의 누군가가 온라인에 의견 하나를 남긴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발판 삼아 최악의 미래까지 달려갔습니다. 나쁜 엄마, 망가진 아이, 후회로 가득한 10년 후. 이 모든 재난은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잊어버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음 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3일을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약해서일까요? 예민해서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전혀 다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에 반응하는 이유는 그 말이 당신 안에 숨겨두었던 어떤 것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당신조차 모르게 억압해온,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당신의 일부분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둠의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모든 감정, 충동, 성격적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면서 분노, 질투, 이기심, 공격성 같은 감정들을 억압하고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의 반응을 좌우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참을 수 없어 하는 특성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억압해온 그림자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에 유독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억압된 이기심이 자극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의 거만한 태도가 견딜 수 없다면 당신 자신 안에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은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것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완전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료가 던진 말, 요즘 성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 한마디. 왜 그것이 당신을 12시간 동안 괴롭혔을까요? 왜 육아 카페의 댓글 하나가 당신을 밤새 뒤척이게 만들었을까요? 융은 말합니다. 그 말들이 당신이 평생 억압해온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 좋은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은 이 두려움들을 평생 무의식 깊은 곳에 밀어넣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이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그림자는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동료의 한마디를 분석했고 그의 의도를 추론했고 반박 논리를 구축했고 그의 SNS를 뒤졌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통제 가능한 영역인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인가? 당신은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일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뇌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통제 가능한 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반응, 당신의 선택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타인의 말, 타인의 판단, 타인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라고. 통제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는다고. 그렇다면 당신이 지난 12시간 동안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 현대 경제학은 이런 행위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출했고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집착하는 것.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미래의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과거에 쏟아부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계속 더 투자합니다. 동료가 던진 한마디는 이미 발생했고 그것은 과거이며 회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에너지를, 감정을. 문제는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당신이 12시간 동안 쏟아부은 것으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명확한 답은 없고 마음의 평화도 없고 문제의 해결도 없습니다. 얻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불안이 증폭되었다는 것, 상상 속 시나리오가 더 구체화되었다는 것, 잠을 설쳤다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손실이며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에 또 다른 비용을 더하는 악순환입니다. 비난에 대한 집착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계산이 틀렸기 때문이다. 변수를 상수로 착각한 것이다. 수학에서 변수는 값이 변하는 것이고 상수는 고정된 것입니다. 타인의 입은 변수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 값은 당신 마음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상수로 만들려고 하면서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인정할 것이라고, 내가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내가 증명하면 평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방정식입니다. 변수의 상수의 역할을 강요하는 순간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이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학기 말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상장 하나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쁜 성적도 아니었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1등도 2등도 아니었을 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 상장이 없다는 것을 엄마가 알아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정이 굳어졌고 저녁 내내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인정받아야 사랑받는다는 것을, 상장이 곧 가치라는 것을, 2등은 1등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로 당신은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시험지에 빨간 줄이 하나라도 그어지면 가슴이 철렁했고, 발표에서 친구들이 웃으면 얼굴이 뜨거워졌고, 선생님의 눈썹이 한 번 찌푸려지면 밤새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부족함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평가가 곧 존재의 의미라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옆자리 동기가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1년에 몇 명 대기업 들어가는 줄 알아? 너 아니어도 대체 가능한 사람이 수천 명이야. 그날 밤 당신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 나만의 가치는 무엇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은 스펙을 쌓았습니다. 토익 점수, 자격증, 대외 활동, 인턴 경험,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자신을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채워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필요하다고 말해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두려움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경쟁자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당신은 탈락할 것이라고. 그림자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사 후 첫 3년은 전쟁이었습니다. 진입이라는 이유로 모든 잡무가 당신에게 왔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야 했고,
젊다는 이유로 야근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최고야. 튀지 말고 티내지 말고 조용히 일만 잘하면 돼. 당신은 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도 웃으며 수긍했고 불합리한 평가에도 불평하지 않았고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참는 것은 곧 미덕이 되었습니다. 상사가 무능해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동료가 공을 가로채도 내색하지 않았고 후배가 건방져도 웃어넘겼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협조적이고 배려심 있고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칭찬 뒤에는 억압이 쌓여갔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고 질투는 숨겨졌고 이기심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확인된 날, 당신은 새로운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낸다고 말했을 때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직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프로젝트 일정은 어떻게 하지? 당신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팀에 피해 주는 것 같아.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권리인데.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리와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출산 후 복직했을 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당신이 맡았던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고 승진 명단에는 당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유감함이라는 새로운 딱지가 붙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조퇴를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네. 우리가 커버해야지. 야근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데 왜 나쁜 직원이 되는 기분일까? 당신은 이중의 억압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이어야 했고 집에서는 완벽한 엄마여야 했습니다. 회의에 집중하다가도 보육원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했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가도 밀린 업무가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아 카페에서는 또 다른 평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교육 방식, 당신의 육아법, 당신의 선택,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었고 당신은 그 모든 평가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나고 자란 시대를 봐야 합니다. 당신의 부모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겪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참고 죽음의 공포를 참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기에 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힘들어도 티 내지 말고 슬퍼도 울지 말고 화가 나도 참으라고. 당신의 세대는 압축 성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뒤에는 끝없는 잔업과 특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당신은 배웠습니다. 참는 자가 이긴다고, 견디는 자가 성공한다고, 감정은 약함의 표시이고 불평은 패배의 신호라고. 특히 여성으로서 당신이 받은 메시지는 더 가혹했습니다. 착한 딸이 되어야 했고 현명한 아내가 되어야 했고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능력 있는 직장인도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에서 흠없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히스테리라고 불렸고 의견을 내면 까다롭다고 여겨졌고 경계를 설정하면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기대를 내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집단 트라우마입니다.
한 세대 전체가 감정을 억압하도록 훈련받았고 그림자를 키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당신은 개인이 아니라 시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생존 본능, 성장의 희생 논리, 가부장제의 억압 구조,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그림자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는 단순히 개인의 억압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억압한 것은 당신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문화가, 시대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나약함을 숨긴 것도, 이기심을 부끄러워한 것도, 질투를 죄악시한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억압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그림자는 억압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더 큰 힘을 얻는다고. 당신이 평생 억압해온 분노, 질투, 이기심, 나약함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반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한마디에 12시간을 괴로워하는 것도, 육아 카페 댓글에 밤을 새우는 것도 모두 그림자의 작동입니다. 투사는 그림자의 가장 흔한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참을 수 없어 하는 특성은 당신이 억압한 특성입니다. 당당하게 의견을 내는 동료를 볼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부러움입니까? 질투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마도 복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롭게 육아를 하는 전엄맘을 볼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싶었지만 선택할 수 없었던 것. 당신은 그들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저 사람은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도 이기적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판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2시를 가리키고 있고 당신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동료의 말이 당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그림자가 반응한 것이라는 것을, 육아 카페 댓글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억압해온 두려움이 폭발한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화를 참은 것이 성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이었습니다. 완벽하려고 한 것이 훌륭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토록 오래 참아왔을까? 왜 나만 상처받을까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진 걸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당신이 지난 12시간 동안 겪은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었습니다. 동료가 당신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육아 카페 회원들이 당신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난은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억압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제 그 용기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그림자를 꺼내서 보고 이해하고 통합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하면 됩니다. 분노도 질투도 이기심도 나약함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림자를 인정했다고 해서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 억압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분리된 자아를 다시 통합하는 여정. 억압되었던 부분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온전한 나를 만드는 작업.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정확히 명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불쾌한 감정을 화남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왔습니다. 하지만 화는 단일한 감정이 아니다. 그 안에는 좌절, 무력감, 배신감, 수치심,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이것들을 분리해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정확히 명명할수록 다루기 쉬워집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또 다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회의에서 후배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이냥 발표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그리고 그 화를 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화가 아니었다. 배신감이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이었다. 당신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배신감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물었습니다. 왜 이 감정이 이렇게 강한가? 답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억압된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 욕구를 이기적이라고 여겨왔다. 그림자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막연한 불쾌함에서 구체적인 배신감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에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당신은 그날 오후 내내 그 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었고, 명명했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이 아니라 5분.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부분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대화 상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녁에 카페에 앉아 당신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적었습니다. 내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가? 답은 즉시 떠올랐습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 일 안 하고 빠지는 사람, 책임 회피하는 사람. 다음 질문을 적었습니다. 왜 그것이 참을 수 없는가? 답을 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힘든 일도 도맡았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편하게 살면서도 인정받는다. 불공평하다. 당신은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다. 나도 요령을 부리고 싶었다. 나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한 것이다.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안에 억압된 욕구, 쉬고 싶다는 욕구,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욕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쉬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책임이 무거울 때 벗어나고 싶은 것도 당연한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 순간 무언가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꽉 조여져 있던 매듭 하나가 느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요령 피우는 사람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를 인정했으니까 통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상에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7일간의 작은 실험. 당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1일에서 2일은 관찰. 누가 어떤 말로,
나를 자극했는가를 기록합니다. 3일에서 4일은 명명. 정확히 어떤 감정인가 이름을 붙입니다. 5일에서 6일은 대화. 내 안에 어떤 억압과 연결되는가를 탐구합니다. 7일은 통합. 이것도 나의 일부라고 인정합니다. 첫째 날, 당신은 육아 카페에서 또 다른 비판 댓글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3시간을 그것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트를 꺼내서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육아 카페 댓글, 교육 방식 비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댓글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관찰 완료. 셋째 날, 같은 회원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명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수치심. 내가 부족한 엄마라는 느낌. 죄책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두려움.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마음. 3가지 감정을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룰 수 있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5째 날, 당신은 질문했습니다. 왜 이 수치심이 이렇게 강한가? 답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내 안에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나쁜 엄마라고 느낀다. 이것이 억압이다. 나는 불완전한 엄마여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림자와 대화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 부족해도 좋은 엄마일 수 있어. 7째 날 통합했습니다. 당신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 엄마다. 때로는 짜증도 내고 실수도 하고 지칠 때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의 일부다.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것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향해 겨누었던 채찍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같은 침실, 같은 새벽 2시입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중에 상사가 던진 의견이었습니다. 당신의 제안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5분 정도 그 장면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생각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깊고 느렸습니다. 어깨는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상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비난의 강도가 약해진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비난을 다루는 방식. 예전에는 그 말이 당신의 그림자를 건드렸습니다.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통합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건드려질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쓰레기 큐레이터가 아닙니다. 누군가 던진 쓰레기를 주워서 분류하고 소독하고 진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통합자입니다. 분리되었던 것들을 다시 모으는 사람, 억압되었던 것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올리는 사람.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면 그것이 당신의 힘이 된다고. 당신이 평생 억압해온 분노, 질투, 이기심, 나약함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인정할 때 힘이 됩니다. 분노는 경계 설정의 에너지가 됩니다. 질투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나약함은 연결의 통로가 됩니다. 억압할 때는 독이었지만 통합할 때는 약이 됩니다. 이것이 융의 개성화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감정적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해온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드려질 그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30년을 억압하며 살아온 그림자를 30일 만에 완전히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또 12시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안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이 5분이 되었습니다. 3일이 하루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30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건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조금씩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새벽 2시에 뒤척이는 대신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것이 모두 당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자유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것.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이제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